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리카즈 님이 쓴 금의 미래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금을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금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리카즈 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반짝이기 때문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돈이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돈이 세계를 주도하는 준비통화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달러, 유로, 비트코인은 모두 돈이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고전적 정의는 세 측면을 갖는다.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소, 회계의 단위다. 이 세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돈이라고 불러도 된다. 경제학자에게 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반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불환 지폐만을 떠올리며 M3, M2, M1, M0라 불리는 통화 공급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로 빠진다. M3에서 M0로 갈수록 더 좁은 개념이다.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유통 중인 통화를 의미하는 M0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좁은 개념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원통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금을 M0 이하 라고 부른다. 경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이야말로 종이돈 공급 이면의 진짜 본원 통화이기 때문이다. 왜 금인가? 비판론자들은 마치 금은 돈으로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듯이 반짝이는 금속 혹은 돌덩어리라는 말로 금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하다. 심지어 연준 이사회 의장을 지낸 버냉키 같은 고매한 경제학자조차도 미국이 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을 그저 전통이라고 표현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인다. 실제로는 금을 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역사가 깊을 뿐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BBC 월드 서비스의 저스틴 룰럿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화학과 교수인 안드레아 셀라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서 셀라 교수는 원소 주기율표를 꼼꼼히 살피며 왜 금이 우주의 다른 모든 원자 구조 중에서 물질 세계의 돈으로 사용되기에 압도적으로 적합한지를 설명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원소 기호가 쓰인 정사각형이 가로로 18칸, 세로로 9칸 배열되어 있고 모서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은 표 말이다. 수소와 헬륨이 가장 위에 놓이고 각각의 사각형에는 원소의 이름과 알파벳 한두 개로 된 원소 기호, 원자량과 질량수, 끓는 점 같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수소부터 오가네손에 이르는 118개의 원소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주에 이들 원소나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 없다는 점이다. 돈을 찾으려면 이 중에서 찾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셀라 교수는 능숙한 솜씨로 주기율표를 소개한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대부분은 돈으로 쓰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어느 정도 적합해 보이는 몇 안 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간 끝에 우리의 목적에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나의 원소를 가려낸다. 바로 금이다. 헬륨, 아르곤, 네온을 포함해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자리한 10개의 원소가 제일 먼저 제거된다. 이유는 명백하다. 모두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다. 돈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기체와 함께 수은, 브롬과 같은 원소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
기체만큼이나 실용성이 없으니 재고해도 된다. 비소는 독성 때문에 탈락한다. 다음으로 주기율표의 왼쪽에는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12개의 알칼리성 원소가 있다. 이것들도 물과 접촉하며 용해되거나 폭발하기 때문에 돈으로 쓸 수 없다. 비 오는 날을 위해 돈을 아껴두는 건 좋은 생각이지만 비가 오자마자 돈이 녹아버린다면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 밖에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같은 원소는 방사능 물질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제거된다. 암을 유발할지 모르는 돈을 지니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진 30여 개의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는데 생성되고 얼마 안 되어 소멸해버리는 아인슈타이늄 같은 원소가 대표적이다. 다른 원소들도 각기 고유한 속성 때문에 돈으로는 부적합하다. 철, 구리, 납 등은 녹이 슬고 부식하기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다. 중앙은행이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속상한 일이다. 스스로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롤럭과 셀라이의 주기율표 여행은 계속 이어진다. 알루미늄은 너무 물러서 동전으로 쓸 수 없다. 티타늄은 고대 문명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장비로 재련하기에는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딱 8개의 후보가 남는다. 이른바 고귀한 금속이라 불리는 원소들인데 주기율표의 중앙에 자리한 이리듐, 오스뮴, 류테늄, 백금, 팔라듐, 로듐, 은, 그리고 금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희귀 원소다. 그나마 은과 금이 화폐 공급량을 맞추기에 충분한 양을 갖추고 있다. 나머지는 너무 희귀해서 도저히 돈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추출하기가 어렵다. 결국 룰럿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은과 금, 2개의 원소밖에 남지 않았다. 둘 다 귀하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될 만큼 희귀하지는 않다. 둘 다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아서 동전이나 주개, 장신구로 만들기가 쉽다. 은은 공기 속에 섞인 극소량의 황과 반응에 색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금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다. 금은 색이 금색이다. 공기에 노출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구리를 제외한 다른 금속들은 모두 은색을 띈다. 아름다움이 돈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래도 금이 다른 모든 기준을 당당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빛깔이 좋아서 나쁠 것은 없다. 우리 선조들은 현대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듯 반짝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금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금은 희소성, 가단성, 안정성, 내구성, 균일성 등 필수적인 모든 물리적 속성을 가진 유일한 원소여서 가치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기에 가장 믿음직하고 실용적이다. 우리보다 더 슬기로운 선조들은 괜히 금을 선택한 게 아니다. 물론 이런 여러 장점 때문에 금이 반드시 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요즘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돈도 많다.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 역시 녹이 슬지 않고 너무 희귀하지도 않다. 돈이 디지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역시 주기율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화폐는 전하를 띤 아원자 입자의 형태로 실리콘 칩에 저장된다. 전하는 해킹을 당하거나 삭제될 수 있다. 금 원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군대가 공격을 퍼부어도 삭제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금은 사이버 시대에도 최고의 돈이다. 금은 투자가 아니다. 금은 리스크가 없고 수익도 내지 않으니 투자가 아니다. 워런 버핏이 금은 수익을 내지 않으니 부의 증식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맞는 말이다. 금은 리스크가 없으니 수익을 낼 수 없다. 1온스의 금을 사서 10년을 가지고 있다 한들 더도 덜도 아닌 1온스의 금일 뿐이다. 물론 10년 세월이라면 금의 온스당 달러 가격은 엄청나게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달러의 문제이지 금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금의 경우 그런 리스크가 어디 있을까?
금은 그냥 금이니 만기 리스크가 없다. 5년 후 만기가 돌아와야 금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금이면 앞으로도 계속 금이다. 금은 발행자 리스크도 없다. 금을 발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소유의 금이다. 다른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금은 상품 리스크도 없다. 상품에 관련해서는 다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옥수수를 사면 걱정이 시작된다. 벌레 먹으면 어떻게 하지? 맛없으면 어떻게 하지? 석유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알려진 석유의 등급만 75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순금은 원자번호 79인 하나의 원소일 뿐이다.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이다. 금은 상품이 아니다. 금은 산업상의 용도가 거의 없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생산 과정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아니므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상품은 어떨까? 구리는 전선과 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은 역시 귀금속으로 가공되는 것 외에도 산업상의 여러 용도를 지닌다. 다른 광물 자원은 제조와 생산에 투입되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 전자제품의 코팅이나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라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금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유명 웹사이트의 상품란에 소개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품 거래소에 나간 리포터가 금 가격의 변동 상황을 숨가쁘게 보도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금이 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만 금에는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대공황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디플레이션이었다. 상품 가격과 산업 생산이 말도 못하게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금의 달러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온스당 20.67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금은 상품의 역할이 아니라 화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1934년 4월 초 미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다. 정부가 금 가격을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기 위해 혈안이었고 정부의 명령으로 금은 그 길을 주도했다. 이내 주식과 상품 가격이 뒤를 이었다. 금은 하나의 상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화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요즘도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정부들은 국가 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추구한다. 금은 중앙은행이 길을 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의 촉매 작용을 또다시 할 수 있다. 금의 비상품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2014년 원자재 상품 지수와 금의 상관관계다. 이 지수에는 금을 비롯해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농산물 등 16가지 항목이 있다.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은 예상대로 이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지수는 폭락한 반면 금의 달러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런 불일치는 에너지와 비금속 가격의 폭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금 수요 상승과 맞물렸다. 금은 하루아침에 상품처럼 거래되던 모습을 감추고 화폐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임스 리카지님의 책에 차례에서 보듯이 금은 돈이다. 금은 보험이다. 금은 상수다. 금은 탄력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이죠. 어떻게 금을 확보할 것인가로 마지막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을 확보하고